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실패한 결혼 생활에 관한 건데요.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정확한 나이나 지역을 알릴 수 없다는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만큼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쓸 생각이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남편은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고 숙맥이었던 저는 대학 시절에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을 짝사랑해왔죠. 너무 잘생겨서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공기마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도 남편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마치 지구 주변을 도는 달처럼 가까이 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한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결국 대학 졸업까지 저는 고백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며 남편과 다시 조우하게 되었는데 저를 알아보긴 하더군요. 야, 너 나 알지? 우리 같은 대학 아니었어? 진짜 반갑다. 그래, 너무 반갑네. 비록 제 이름도 몰랐던 그 사람이었지만 저를 기억해 준다는 게 바보처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너무나 좋아했던 첫사랑이라 꿈만 같았지만 저의 연애는 늘 삐걱거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한쪽이 너무 기울어져서 그런 거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마음과 본인의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면서요. 말은 거창했지만 결국 제가 본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남편의 주변 여자들이었어요. 오래전 사귀던 여자친구 아니면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기분이 불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벌써 2년이나 연애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걸 나한테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잘라내고 끊어내야지.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냥 친구라고, 친구. 내가 너 친구 관계에 왈가왈부한 적 있어? 너도 좀 가볍게 생각해. 세상에 여자가 절반인데 그 여자들 하나하나 경계하는 것도 웃기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굴 거야? 그리고 나랑 만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 사귀기 전에도 내 주변에 여자인 친구 많은 거 알면서도 괜찮다고 했던 건 너야. 너. 전 그 말에 그 사람을 노려봤죠.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너도 나에 대해 다 알고서 만난 거 아니냐. 난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 네가 과민한 거다. 제게 있어 남편과의 연애는 첫 연애였기에 저는 꽤 오랜 시간 그것들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천천히 깨닫게 됐죠. 제가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그땐 제대로 받아쳤죠. 나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될 논리로 이상한 걸 이상하지 않다고 억지 부리지 말란 거야. 연애를 하면서 상대한테도 예의라는 걸 차려야지. 나랑 사귀면서 다른 여자들이랑 여행 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왜 매번 나만 이해해야 해? 내가 자기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게 뭐든 이해해야 할 이유가 된다면 더는 안 그러고 싶어. 야,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래서 나랑 헤어지게?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이에 저는 결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헤어지자. 사실 그때 헤어짐을 결심한 것에는 여자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자 쪽 집에서 저와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서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종용을 하셨죠. 아가씨가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오래 만날 줄은 몰랐네.
보통은 한두 달, 길어야 반년 만나고 나가 떨어지는데 이유는 본인도 잘 알죠? 여자들이 주변에 좀 많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래도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길은 말아요. 내가 그쪽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헤어지고 깔끔하게 끝내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고. 그래도 전 그 사람 많이 사랑하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유, 답답하네. 이러니까 오래 만나지. 이봐요.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난 보통 부모들이랑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잘생기고 예쁜 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여자 많이 만나라고 일부러 더 많이 밖으로 돌렸고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할 때 좋은 여자 찾아올 테니까. 근데 아가씨는 내 기준에서 너무 평범해. 네? 그게 무슨... 얼굴도 평범하고 학벌도 평범하고 집안이 특히나... 난 우리 아들 결혼 잘 시켜서 호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근데 아가씨는 그거 못하잖아. 결국 시어머니가 바란 건 돈 많은 집 여자와 남편이 결혼하길 바란 거였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자유롭게 만나도록 애초에 집안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럼에도 어떻게든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기준에 미달이었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더해지며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제 오랜 첫사랑은 최악의 악몽으로 남게 된 거고요. 그런데 헤어지고 2년 만에 다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우리 아들이 아파요. 그쪽을 많이 찾는데 좀 와줄 순 없을까? 아프다니 어디가요? 교통사고 같은 거라도 났어요? 아니 글쎄, 암이라네. 면목 없지만 우리 아들 한 번만 보러 와줘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비인두암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생소한 그 암은 코의 뒤쪽인 비강과 인두 사이에 위치한 비인두 부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었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바짝 말라 광대가 제일 먼저 보였고 눈은 퀭했습니다. 거기다 능글거리던 성격은 무척 거칠고 예민해져서 세상을 다 포기한 것 같았죠. 네가 왜 여길 와? 나 죽는 거 구경 왔어? 비웃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보고 싶어 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온 거고. 됐고,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처음엔 그 반응에 화도 났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죠. 암에 걸리고 얼마 뒤 주변의 친구, 여자들이 모두 떠났던 겁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도 너 여자 문제로 속썩여서 천벌받은 거야 하며 저주까지 했다더군요.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까지 너 주변에 여자들 아니었으면 너랑 놀지도 않았어. 착각하지 마라는 막말까지 했답니다. 타고난 외모와 서글서글한 성격 때문에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당연했던 그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었겠죠. 그러니 제게도 일부러 더 나를 세웠고 자신을 방어했던 겁니다. 차갑게 고함을 지르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솔직히 첫날은 오만이 정이 다 떨어져 병실문을 열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돈 때문에 나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묵인하며 상처를 줬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하고 돌아서면 그뿐일 테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한때 내 전부였고 내 가장 눈부신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기형적으로
바짝 말라 병상에 누워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아 눈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죽을 사들고 다시 병실 문을 열었죠.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귀 먹었어? 그 사람은 절 보자마자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죽그릇을 손으로 거칠게 밀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제 옷자락에도 튀었죠. 순간 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쫓아낸 여자들, 너 떠난 친구들한테 받은 화풀이 나한테 하지 마. 뭐라고? 너 주변에 사람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겁나고 무서운 거 알아. 세상이 너한테 벌 주는 것 같고 나까지 너 배신할 것 같아서 몸서리 쳐지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나 진짜 너 비웃으려고 온 거 아니야. 배신할 생각도 없고 그냥 네가 자꾸 생각나서 온 거야. 아플 때 혼자인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까 온 거라고. 제 담담한 말에 그 사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이내 소리를 지르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며 소리 없이 오열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이불 너머로 붉어진 등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퇴근길에 병원을 찾았어요.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음식을 넘기지 못해 토해낼 때면 허리를 감싸 안아 다독여줬고 실없는 농담하며 웃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네는 물 한 잔에도 나를 세우던 그 사람이었지만 날마다 찾아와 손을 잡고 곁을 지키는 제 진심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너 진짜 왜 그래?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널 그렇게 상처 준 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순간 능글맞고 자만심에 차 있던 옛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눈빛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한테 상처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 첫사랑이었잖아. 네가 이렇게 혼자 아파서 시들어가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짓들, 우리 엄마가 너한테 했던 말들 매일 밤마다 후회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됐어. 지난 일 이야기해서 뭐해. 일단 살고 보자. 살아나서 나한테 제대로 사과해. 진짜 고마워. 남편의 변화도 변화였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어느 날 복도 휴게실에서 저를 불러 세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왈칵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가씨, 예전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몰라보고 그저 돈 많은 며느리 타령이나 했으니 어른으로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네요. 이런 일 당해보니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리고 아가씨 같은 사람이라 내 아들 곁에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이 일 겪어보니 돈 많은 집 여자, 집안 번듯한 여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다들 계집질하다가 벌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며 떠나는데 오직 아가씨만 내 아들 곁에 남아줬어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벌써 세상 하직했을 텐데 제가 그때 아가씨한테 한 무서운 말들 제발 다 잊어주면 안 될까요? 어머니, 지나간 일은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그 사람 치료받고 일어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 낮추셔도 돼요. 그럴까요? 고맙다. 고마워 얘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내 목숨보다 더 예뻐하고 대접할게. 그러니 끝까지 제발 우리 아들 곁에만 있어다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에게 나타난 구원자처럼 바라보며 극진히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를 위해 보양식을 싸오시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셨다가 제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어주곤 하셨죠. 저와 시어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후 수술을 진행했는데 희망적인 진단을 받게 된 거였죠. 실제로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바짝 말랐던 볼에도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잠깐 여기 앉아봐. 왜? 다리 아파? 벌써 너무 많이 걸었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자 그 사람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병원 벤치에 절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고 단정한 반지 상자 하나를 꺼내어 내밀더군요. 다이아 반지였죠. 나 암 판정받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떠날 때 네가 매일 문 열고 들어와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자기야, 나 옛날처럼 철없고 잘난 척만 하던 그 쓰레기 같은 놈 아니야. 네가 내 목숨 살려줬고 네가 나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평생 내 곁에서 내가 너한테 사죄하고 너 여왕처럼 모시면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너 없으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남은 인생 전부 너한테 바칠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첫사랑의 기억,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 그리고 병간호를 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제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바라보며 전 이제 그 잔인했던 악몽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깨달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대신 다신 내 손 놓지 마. 또 나 아프게 하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어. 응, 절대 안 놔. 평생 너만 보고 살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사람은 저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악몽으로 끝날 뻔했던 제 첫사랑은 그렇게 오랜 시련을 지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 결실을 맺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고 제 일상은 오직 남편의 재발 방지와 건강 회복에 맞춰졌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오후에 6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비인두암은 치료에도 주기적인 추적 관찰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었거든요. 유기농 식단을 짜느라 제 손은 쉴 날이 없었죠. 조금이라도 기운이 없어 보이면 몸에 좋다는 재료를 전국에서 구해다 바쳤고요. 그렇게 피 마르는 노력 끝에 수술과 항암 치료 후 보통 완치 기준으로 잡는 5년째 되던 날 완치라는 정식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기쁨에 병원 로비에서 남편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완치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돌변해버리더군요. 완치 판정도 받았으니 앞으로 너희 둘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합가를 하자는 건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하셨죠. 그래, 너희랑 합가할 거다. 예? 합가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예, 너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아들 병원비로 나간 돈이 얼만지나 아니? 아들이 일을 못하고 쉰 세월은 또 얼마고? 그동안 들어간 간병비에 병원비에 나도 이제 노후자금 다 떨어졌고 살 길이 막막한데 아들 병 완치됐으니 당연히 너희가 나 모시고 살아야지. 병원 오가느라 너희 여기서 살게 돼버려뒀지만 이제 완치했으니 병원에서 가까이 살 필요가 있어? 내 노후도 보장은 해줘야 하고 응당 내 며느리 내 자식이 그러는 건 당연하지. 남편이 옆에서 당황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노후 대책을 왜 갑자기 합가로 풀어? 넌 가만히 있어. 다 너 살리느라 온 집안 돈이 다 들어간 거 아니냐? 어쨌든 이 집은 얼른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당장 들어와. 우리 살림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분가를 하든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보험금으로 대부분 충당했으면서. 보험금만 돈이니?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럼 이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러지. 이사 준비해서 얼른 들어와. 아님 내가 이 좁디 좁은 집으로 들어올 테니까. 엄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한테 관심이나 가지니? 점점 멀어지고 이제 내 연락도 잘 안 받잖아. 그게 미안한데 한동안 바빴잖아. 병원 다니고 몸 챙기느라. 몰라. 바빴다 아팠다 핑계대지 마라. 이번에 합가 안 하면 나도 너희 다신 안 볼 거다. 억지가 따로 없었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갔죠. 그것이 제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합가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시어머니의 합가 목적이 노후 대비나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목적이 저와 남편의 이혼이라는 걸 말이죠. 합가 첫날 퇴근 후 방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왜 잠그고 난리냐? 당장 문 열어라! 어머니, 저 옷 갈아입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눈을 흘끼며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를 쏘아봤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문을 잠그긴 왜 잠가? 숭하게 무슨 짓들 하려고? 네? 아니 부부가 안방 문 잠그는 게 왜 흉해요? 그리고 옷 갈아입은 건데. 됐고 우리 아들 앞에서 훌렁훌렁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가 문제지. 아무리 부부라도. 완치된 지 이제 겨우 며칠 지났다고 벌써부터 기운을 빼려고 그러냐? 너 아들 잡아먹을 일 있어? 당장 오늘부터 아들 건강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각방 써라. 알았니?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날 밤 베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들 옆에서 잘 거다. 네가 밤중에 아들 건드려서 피곤하게 만들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다. 넌 건너방 가서 자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렸죠. 엄마 진짜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내고 엄마가 여기서 자. 그리고 부부관계를 엄마가 왜 하라 마라 그래? 무슨 그런 억지를 부리냐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을 병 걸렸을 땐 나밖에 없다고 애걸복걸하더니 이제 좀 살만하다고 고생한 애미를 찬밥 취급하네. 내가 너 살리느라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사채까지 쓸 뻔했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 같은 마누라 편만 들어? 나 서러워서 못 산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언젠 이 사람 좋다고 그러더니 진짜 노망났어? 그래 노망났다. 애미한테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려? 내가 죽어야 네가 피눈물을 흘리지. 그래 너 앞에서 내가 목이라도 매달아야 정신 차릴 거야? 너 진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쩜 이래?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안방에서 함께 자야 했고 저는 건너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악스러운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주말 저녁, 오랫동안 고생한 서로를 위로하며 남편과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고맙다며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가볍게 볼에 입을 맞추는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계셨는지 벼락처럼 소리를 치시더군요. 이것들이 대낮부터 아주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나. 눈꼴셔서 볼 수가 없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무슨 죄야? 우리가 불륜이야?
그래, 죄다. 내 눈엔 아주 죄로 보인다. 너희 둘이 그러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 넌 내가 지난 5년 동안 아들 병수발하느라 피눈물 흘린 건 생각도 안 나니? 하나뿐인 자식 새끼가 애미 고생한 건 까맣게 잊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마누라 끼고 놀기나 하고. 남편이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병수발은 이 사람이 다 했어. 엄마가 병원에 몇 번이나 와봤다고 그래? 나 퇴원해서도 돌봐준 건 이 사람이었지만 엄만 뭐 했어? 엄만 그동안 계모임 다니느라 바빴잖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하얗게 뒤집고 남편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이 마누라 치맛자락에 쌓여서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네가 완치된 건 우리 집안 조상님 덕이고 내가 빌어서 목숨 건진 거야. 양심이 좀 있어야지. 그건 확실히 질투처럼 보였어요. 억지스럽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저와 연애를 할 때에도 남편은 유독 시어머니에게 각별했고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여행도 함께 다닐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저와만 거의 붙어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소홀해진 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했기에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차차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죠.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니 술 파티가 벌어졌더군요. 식탁에는 독한 양주와 기름진 안주가 흐드러지게 차려져 있었고 남편 옆에는 어딘지 낯이 익은 여자와 친구들, 옛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술에 취했는지 눈이 풀려 있었고요. 여보, 술 마셨어? 어쩌다 이렇게 술까지 먹은 거야? 제가 경악하며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듯 혀를 찢찢하며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뭐긴 뭐냐, 우리 아들 이제 몸도 완전히 완치됐는데 그동안 병자 취급받느라 고생 많아서 내가 한 잔 먹였다. 이제 예전처럼 번듯하게 사람들도 좀 만나고 독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살아야지. 자, 아들아, 한 잔 마셔라. 네, 엄마. 남편이 혀가 꼬여서 술을 또 받아먹는 걸 보고 전 경악했죠. 아무리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암 환자에게 술과 기름진 안주는 재발을 부르는 쥐약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항암 치료로 망가졌던 장기들이 겨우 회복세를 찾은 상황에서 독주를 권하다니 제가 쫓아가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술잔을 쳐내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독한 양주가 암 환자한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5년 동안 피눈물 흘려가면서 식단 조절하고 관리해서 살려놓은 사람한테 술을 권하시다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저를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야말로 진짜 제정신이냐? 어디 감히 시어머니 손에 들린 잔을 빼앗아? 완치됐어. 의사가 그렇다는데 왜 네가 뭔데 내 아들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그러니? 사람이 적당히가 있어야지. 그럼 내 아들은 뭐 평생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하니? 그리고 재수없게 암소리 좀 그만해. 완치됐다는데 언제까지 환자 취급할 작정이야? 완치는 관리와 재발 방지가 전제되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에 아팠을 때 외면하고 떠났던 지인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술판을 벌이는 게 할 짓인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여자와 지인들 앞에서 절 노려보며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연락하고 지냈다. 외면한 적 없다. 너무 싸잡아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에게 호소했죠. 봤지? 이거 서러워서 어디 살겠니? 내가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 우리 아들도 병자 취급하고 아주 손에 쥐고 주무를 생각인 거지. 그 흔한 축하 파티도 못하게 하고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니? 병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집착증 환자도 아니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아프다 아프다 저주를 하니까 내 아들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러는 거 아니니? 가여운 내 아들. 뭐라고요? 집착증 환자요?
그래. 이제 완치돼서 다시 나갈 수 있는데 내 아들한테 집착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발목 잡고 감금하려는 거잖아. 마음껏 세상 구경하고 예전처럼 당당하게 친구들도 만나고 놀아야 내 아들 기가 사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인생을 쥐락펴락하려고 그래? 어머님, 너 똑똑히 들어라. 내 아들 너 같은 집착증 환자 밑에서 평생 병자처럼 살게 안 둔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 옛날처럼 자유롭고 번듯하게 돌려놓을 테니까. 그 기가 막힌 적반하장에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아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 방해하더니 이제 저를 아들을 감금하고 집착하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며 다시 예전의 방탕한 삶으로 끌어내리려는 게 끔찍했죠. 더구나 그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짓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자리가 모두 파한 뒤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나 싫으세요? 내가 언제 더 싫다고 했니? 오히려 네가 날 싫어하는 거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아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 나랑은 말도 잘 안 섞고 나랑 시간도 안 내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뒤에서 우리 아들 이간질하는 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왜 없어? 내 아들 사랑 그거 얻었잖아. 나한테서 아들 빼앗으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은 결국 나한테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 예전에도 그랬다. 세상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내가 가장 우선이었던 게 내 아들이야. 근데 그깟 병간호해 준 걸로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놔? 난 너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너 같은 애는 없는 편이 훨씬 좋았어. 알아?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하필 시어머니가 불러온 여자 중 하나가 제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학생 때 잠깐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 후배였죠. 저 역시 그 당시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여자를 스치듯 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애초에 유부남인 제 남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짓인데 뻔뻔하게 제게 이러더군요. 솔직히 오빠가 너무 아깝긴 해요. 언닌 좀 평범하잖아요. 어린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 오빠가 제일 힘들고 약할 때 파고든 것 같던데 머리는 좀 좋은가 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제가 좋으시대요. 적어도 언니보다 어리고 예쁘다고요. 그래서 저 오빠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기요,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거든요? 유부남이고 나랑 결혼할 남자라는 거 몰라요? 그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웃었죠. 골키퍼 없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골키퍼가 만만해 보이면 더 욕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솔직히 오빠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쪽이랑 가당키나 해요? 오빤 다른 거 안 보고 여자 얼굴이랑 몸매 봤는데 언닌 어디 하나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미쳤네요. 인간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그럼 사과라도 드려야 할까요? 미안한데 그쪽 남편 저 주면 안 될까요? 언니? 뭐 이렇게? 저는 참다 못해 그 여자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러더군요. 한 대 맞아줬으니 이제 언니한테 미안할 거 없는 걸로 할게요. 그 뒤로 그 여자는 시어머니와 단짝처럼 붙어 다녔고 시간만 나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집에 갈 때 무섭다면서 주차장까지 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그걸 보는 저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고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죠. 당신이 꼭 데려다가 줄 필요 있었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가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유난을 떨 일이야? 걔가 뭘 하든 이미 한 번 헤어진 사람이잖아. 난 한 번 헤어지면 두 번은 안 만나. 그럼 난?
우린 안 헤어졌어? 당신이랑은 경우가 다르지. 왜 그걸 하나하나 비교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여보.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더니 이어 말했어요. 난 이제 당신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런 문제로 다투지 말자. 남편은 부부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엄마를 설득해 보겠다는 말까지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설득이 통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시어머니와 그 후배가 제 앞에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만 믿고 꾹 참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샤워 중인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연속해서 계속 울리기에 받게 되었는데 제가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새며느리는 어때? 잘 돼가? 역시 돈 있는 며느리가 최고지. 새며느리가 이번에 해외여행 보내준다니? 여보세요? 왜 말이 없어? 저는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통화 품질 문제인 줄 알고 상대가 뚝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새 며느리가 저라고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애초에 돈이 있는 며느리, 해외여행 이야기 나눈 며느리에 제가 해당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살피다가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어떤 여자와 문자를 수없이 주고받으며 서로 호칭을 아가, 어머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연히 머릿속에는 그 얄미운 대학교 여자 후배가 떠오르더군요. 전화를 걸까 하는 고민 끝에 집에 들락거리면서 떠들던 여자의 직장 이름을 떠올려 직접 찾아갔죠. 그 후배는 저를 보자 몹시 불쾌해하더군요.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세요. 뭐 때문에 신고하게? 유부남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그 부인이 회사 앞에 찾아왔으니 잡아가 달라고? 왜? 아주 억울하다고 대자보라도 붙이지 그래. 누가 그쪽 편을 들진 모르겠지만 제 언성이 높아지니 후배는 눈치를 보더니 구석으로 절 데리고 갔죠. 저 그 사람 안 만나요.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저 결혼 이미 했거든요? 그걸 저더러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아니라 이미 결혼은 4년 전에 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요. 전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희 남편이 주식을 잘못 들어갔다가 빚을 졌어요. 아파트 대출에 이것저것 당장 몇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아줌마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300만 원 줄 테니 그쪽이랑 선배 사이 갈라놔 달라고. 어차피 연락도 따로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를 일도 없으니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을 거다. 뭐 더구나 제가 결혼했으니 선배랑 저랑 눈 맞을 일 없다고 생각해서 절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쪽 약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좀 준 것뿐이에요. 그냥 나 방패고 화살바지라고. 거짓말이죠? 이제와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제가 선배랑 붙어 다녔어요? 아니요. 오히려 아줌마랑 더 붙어있고 그쪽 눈앞에서 얼쩡거렸잖아요. 남자를 꼬시겠다는 사람이 왜 그 집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헛짓을 해요? 뒤에서 술을 써도 모자랄 시간에. 안 그래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요? 그게 무슨... 모르죠.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알아요. 그 집 식구들 다 정상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대학생일 때 그 사람이랑 왜 헤어졌는지 알아요? 주변에 여자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도 남자인 친구들 많아서 그건 다 이해했어요. 문제는 그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가려 사귄다는 거였죠. 제가 당시 과 수석이었거든요. 뭐 연애라기보다는 시험 기간 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과제도 매번 제가 도왔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더니
저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졸업한 선배였고요. 그렇게 그 선배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더군요. 이제 대충 그 인간이 어떤 놈인지 알겠어요? 그쪽도 잘 생각해봐요. 뭘 생각해요? 그쪽이랑 결혼한 이유 뭐가 도움이 됐는지 말입니다. 전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100% 확신해요. 비록 제가 돈 때문에 나쁜 짓 한 건 맞지만 그쪽한테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이에요. 너무 소름 끼치는 집안이니까 나름 구제라고 생각했다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말처럼 저는 그 사람에게 늘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회사에 다닐 때 사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남편의 일을 대신해주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과는 모두 남편에게 몰아줬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는 간병까지 도맡아왔던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더구나 저랑 결혼한 이유라면 완치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행동이 변했고 남편도 술을 마시거나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니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손을 벌벌 떨고 있으니 그 후배가 제 손을 잡더군요. 어쨌든 죄송해요. 근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세요. 제가 했던 짓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요. 그쪽이 너무 아깝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려요. 이혼이 요즘 세상에 흠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집에서 있는 게 더 끔찍하잖아요. 저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새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듣지 않아요? 왜요? 뭐 머리채라도 잡을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아니요. 전 그냥은 못 나가요. 그 인간들 절대 용서 못하고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후배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죠. 사실 잘은 몰라요. 통화하는 걸 몇 번 들었는데 더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서요. 근데 확실한 건 한 명은 아니라는 거고 선배한테 다 도움이 되는 인물들 같던데. 여러 명이라고요? 네. 그 인간이 그런 놈이에요. 이제 암 완치됐으니 다시 옛날 본성 나오는 거죠. 그런 놈은 콱 죽어야 하는데 왜 언니가 그런 놈을 살려놔서는. 차라리 잘 됐어요. 이참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니요,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이미 그쪽이 알아버렸잖아요. 들킨 거고. 어차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300 더 드리죠. 대신 저를 대신할 새 며느리가 누군지 좀 알아주세요. 몇 명이든 싹 다요. 저를 구박하는 것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그 후배는 시어머니를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가장 우선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던 남편이었고 실제로도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의심하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니 그제야 진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은은하게 풍기는 술 냄새, 그리고 휴대폰에 걸린 비밀번호까지 뿐만 아니라 하루는 못 보던 시계까지 차고 있더군요. 제가 어디서 난 시계냐고 물었더니 별거 아니야. 아는 형이 선물로 하나 줬어. 워낙 잘 사는 사람이라 라고 둘러댔죠.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사진으로 찍어서 알아보니 무려 1,800만 원이나 하는 시계였습니다. 이가 갈리더군요. 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는 남편 스펙으로는 절대 입사할 수 없는 곳에 취업까지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퇴근하는 즉시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고 누구와 만남을 주기적으로 가지는지 뒤를 밟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정확히 한 달 만에 우린 새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진짜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더군요. 여자 후배는 제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자마자 자신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새 며느리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넣어준 여잔데요. 그 여자 할아버지가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 부잣집 딸이라 돈을 좀 지원해주는 모양이고 시계도 그 여자 작품이던데요. 또 세 번째 새 며느리 후보가 간호사인데 엄청 어리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요. 언제 이런 걸 다...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서 살살 구슬렸고 아줌마 휴대폰에서 몰래 빼돌렸죠. 이 정도는 해야 돈 받는 거고. 참고로 그쪽 시어머니는 두 번째 새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해요. 일단 직업은 있어야 하니 첫 번째 여자도 적당히 만나다가 두 번째랑 결혼하면 다 정리하라고 하던데. 그럼 세 번째는요? 그야 선배가 얼굴 엄청 밝히니 그냥 들어간 거겠죠. 아마 두 여자한텐 이용한 게 있으니 남겨둔 거고. 세 번째는 순수 본인 취향일 거예요. 아줌마가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고요. 참고로 그 여자 셋 모두 오빠가 현재 이혼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그쪽이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났다고 아주 소설을 쓴 모양이던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런 거짓말까지 하다니 참 당황스럽네요. 그러고 보면 저랑 만날 때도 다른 여자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녔죠. 그 중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 취향인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이혼하세요. 이건 진짜 순수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뿌리부터가 썩어 있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보는 인간인데 얼굴 하나 믿고 그러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지 언젠가 정말 천벌 받을 거예요. 전 천벌은 안 믿어요. 제가 직접 벌을 주는 걸 믿죠. 저도 한때는 천벌을 믿었고 인과응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도 잘 사는 경우가 많더군요. 특히 남편은 모든 선택에서 철저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니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일에 있어서도 성공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접근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일단 저는 한 명씩 따로 불러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여기 혼인신고서랑 각종 증거, 그리고 그쪽 말고 다른 분들도 더 있다는 자료예요. 보세요. 의심, 충격, 경악, 분노. 두 번째까지는 저 역시 어색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지만 세 번째까지 다다르니 마치 보험 설계사처럼 술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더군요. 그렇게 따로따로 모든 설명이 끝나고 저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제 남편을 포기 못하시겠다면 제가 빠져드릴 테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첫 번째 여자부터 세 번째 여자까지 차례로 대답했죠. 저도 안 가져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지. 여자한테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 같은 놈. 저도요. 어쩐지 돈 너무 밝히더라. 그 정도면 꽃뱀 아니 방울뱀이죠. 저도 싫어요. 솔직히 그 나이에 비해 괜찮게 생긴 건 맞지만 자의식 과잉? 그런 게 있어서 슬슬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진짜 웃겨. 누가 누굴 이용하려고 하는지.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 셋이자 시어머니의 후보 세 며느리들은 저보다 더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불륜녀가 된 상황에 더해 제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년간 간병까지 해준 조강지처를 벌인 것에 감정이입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남편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일도 못하고 매번 지각하고 사고도 치고 뒤에서 말이 많아서 자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도대체 그 인간이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이전 회사에서 업무는 제가 담당했었어요. 대신 작성해준 보고서가 대부분이고요. 남편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어머, 완전 미친놈이네. 그럼 실적 가로채기를 했다는 거네요? 당장 자르죠. 그 다음엔 땅 부잣집 딸이 나섰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 딱 하나만 요구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면 성실함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럼 다른 여자를 더 구할 거예요.
아예 더 늘리는 걸 꿈도 못 꾸게 만들려고요. 제 대답에 여자는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아, 그럼 얼른 취업하라고 압박을 하고 경제력 좀 보여달라며 빚을 지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취업도 어그러진 마당에 제 요구를 맞추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거고요. 돈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혹시 돈 이야기 꺼내면 저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해달라고 요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재산분할 넉넉하게 받게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예쁜 얼굴로 눈을 굴리더니 씩 웃었습니다. 전 그럼 언니들이 선물한 비싼 명품 그거 도로 빼앗아 올게요. 제가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다 받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어때요? 술도 많이 먹여주세요. 그 인간 건강 다시 망가뜨릴 거니까.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고 차차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여자들이 남편과 약속을 잡고 멀리서 불륜증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은 사뭇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뻔뻔하게도 자신이 다시 암이 재발한 것 같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더는 당신을 고생시킬 수가 없어. 이혼해주라. 이건 다 당신을 위한 선택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근데 더는 못하겠어. 저는 픽 웃음을 터뜨렸고 그 자리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얗게 질려서 당신 내 뒤를 밟은 거야? 진짜 미쳤구나! 라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죠. 반면 저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진짜 뻔뻔하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칠 줄 알았어? 이 여자들이랑 만나고 있는 거 진즉에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왜? 이혼을 뭐하러 해? 예전에도 여자들 만나고 다닐 때 다 눈 감아줬던 게 나야. 이 정도? 난 견딜 수 있어. 미쳤어?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니까 이혼하려면 다 내놓을 각오하고 해. 돈도 안 될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결국 이튿날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제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내가 그간 모은 돈이랑 보험금 나온 거 따로 모아둔 통장이야. 이걸로 좋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해주라. 이 집도 줘야지. 안 그래? 뭐? 이건 우리 엄마가 산 집인데 이걸 어떻게 줘? 싫어? 싫음 말고. 난 이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나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 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치사하게 굴다가 결국 여자들 다 놓칠 건지. 알았어. 일단 엄마랑 상의해볼게. 당연히 시어머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큰 소리를 내며 저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고 저에게 꽃뱀이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저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편이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거기에는 땅 부잣집 예비 새 며느리의 힘이 컸을 겁니다. 거지 같은 년, 준다 줘! 이거 먹고 떨어져라. 저런 상종도 못할 게 있나? 아이고, 내 집 내가 이걸 어떻게 마련했는데 저 미친년한테 이걸 주게 생겼으니? 엄마 그냥 주자. 더 큰 집에 살면 되는 거고. 일단 이사할 집 나오면 대출 받으면 돼. 이래서 없는 거랑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우, 아까워. 우리 새 며느리만 들어오면 됐다. 이런 집은 줘도 안 가지지. 전 그 집을 받는 게 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간병을 해준 대가만 받아도 그 정도는 모자랄 지경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백수일 때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렸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액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협의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아준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을 구하러 다닐 무렵에
잘린 거였죠. 당연히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요. 뭐야? 은행에서 안 된대?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어? 갑자기 왜 회사를 잘려? 너 뭐 실수했어? 새 며느리가 너랑 이제 만나기 싫다고 하니? 아니 내가 무슨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했다는데 난 기억도 잘 안 나고 팀원들도 나를 아주 벌레 보듯이 보니까 아이씨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분위기 봐서 다시 불러준다는데 그걸 믿고 나왔다는 거야? 이 멍청아! 그럼 우리 집은? 대출은?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일단 집은 엄마가 가진 돈으로 구하자. 작은 원룸이라도. 내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이 망할 놈아! 그럼 어쩌라고? 아님 차라리 걔한테 돈 좀 빌리자. 너한테 시계도 턱턱 사주고 나 해외여행도 보내줬는데 그 정도 못할 것 같아? 한번 부탁해봐.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껌이지. 그리고 그 얼굴만 예쁜 애는 바로 정리해.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에 남편은 신경질을 냈죠. 엄마가 신경 쓸 문제 아니야. 내가 알아서 만날 거라고. 이런 대화는 모두 제가 있는 걸 알면서 나눈 대화였어요. 아무리 제게 모든 걸 들켰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진행 상황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알게 되어 속은 후련하더군요. 물론 뒤에서 새 여자들이 제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처럼 만나서 공유를 했죠. 회사에서 자르고 난 뒤에 또 찾아와서 일자리 부탁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아마 그건 저 때문일 거예요. 제가 백수남자는 남자도 아닌 것 같다고 넌지시 흘렸거든요. 저는 시계 빼앗았어요. 지갑은 안 주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쇼핑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만간 카드 한도를 탈탈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복수를 함께 해주는 3명의 여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명의가 된 집에서 2사람을 쫓아낸 날에는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죠. 본처와 3명의 후보 새 며느리라는 조합 자체가 우습긴 했지만 나름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하여라는 말로 건배까지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남편을 마주친 겁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얼굴이 예쁜 3번째 여자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깔았다고 하더군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예쁜 얼굴로 바람을 피울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따라온 거였죠. 모두 낯익은 얼굴, 그것도 자신이 바람을 피운 여자 셋과 이혼한 제가 함께 있는 걸 본 남편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서 굳어있다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짜고 그런 거였어? 나 이거 진짜 고소할 거야. 다들 끝장내버릴 거야! 전 그런 남편의 뺨을 한 대 올려쳤죠. 뭐라고 고소할 건데? 그저 순수한 의도로 이용만 하려고 여러 여자를 만났는데 취직도 안 시켜주고 돈도 안 주고 잘 만나주지 않아서 신고할게요 라고? 정신 차려. 너 이제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이런 좋은 사람들한테 상처 줄 정도로 괜찮은 사람 아니라고. 너지? 당신이 이 사람들 다 종용한 거 맞지? 그때였습니다. 세 여자가 동시에 일어나더니 들고 있던 물과 소주를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리더군요. 그리곤 이를 갈면서 한 대씩 뺨을 치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내가 종용했어. 이 언니는 아무 상관없거든? 따지려면 우리 회사 변호사한테 따져. 무능한 주제에 욕심은 많아서는 감히 그 실력으로 우리 회사를 망쳐? 언니한테 소송만 해봐. 우리도 회사 차원에서 손해금액 배상 받아낼 테니까. 난 백수인 남자 싫다고 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싫은 건 여자한테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 같은 놈이야. 너랑은 나도 끝이야. 주제를 알고 덤벼야지. 아저씨,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를 생각하셔야죠. 저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는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저도 헤어지고 싶네요. 솔직히 예전엔 잘생겼을 것 같지만 이젠 얼굴도 그저 그런데 본인이 20대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서 종종 토하고 싶었거든요.
새 여자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가 버리더군요. 이내 혼잣말로 내가 이것들한테 맞추려고 그간 생긴 빚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난 망했어 라고 말하더니 펑펑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남편이 마지막에 잡은 건 바로 가장 만만했던 저였어요. 시어머니까지 끌고 와 저희 집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은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내가 미친놈이야.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당신은 나 사랑하잖아. 진심이잖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해. 우리 다시 합치자. 당신 아니면 나 진짜 죽어. 새아가 부탁 좀 하자. 우리 아들 저러다가 진짜 암 걸리겠어. 제발하면 그땐 약도 없는 게 암인데 요 며칠 죽겠다고 술만 먹고 너만 찾더라. 앞으로 나도 참아. 절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진짜 숨만 쉬면서 살게. 그러니까 우리 좀 받아다오. 전 그들을 보면서 씩 웃어줬습니다. 싫어요. 다른 새 며느리 실컷 찾아보세요. 아, 이번에 필요한 여자는 개념, 양심, 도덕을 아는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으니 얼른 채우셔야죠. 안 그래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 집을 팔아 이사를 가버렸으니 또 찾아와도 모른다는 게 정확한 거겠죠. 다신 그 인간들을 안 봐서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기연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른 그 새 여자와 합이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도움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회사 대표 손녀인분의 소개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부자인분 덕분에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곳에 전세도 얻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세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 빼앗은 선물들을 모두 제게 돌려줬죠. 그들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고 선물을 안겨준 본인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일종의 위자료라고 생각하라더군요. 덕분에 남편이나 시어머니처럼 계산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혼의 후유증도 빨리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 진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 부탁드리며 다른 분들도 주위에 계산적으로 굴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꼭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복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